예, 우리가 1강, 2강에 인문적인 얘기를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우리 3강에도 역시 인문편으로서 세금 계산서, 여러분들이 주고받는 세금 계산서의 양식, 그 형식, 그 틀이 어떻게 되는 것이고, 뭐가 원칙이고, 그런 것들을 한번 편안한 마음으로 익혀보고요. 그 다음 세금 계산서가 포함되어서 주고받고 하는 모든 세금 계산서를 우리 2강에서 아주 합리적으로 부가세를 신고할 때 어떤 식으로 점검을 해야 될 건지를 봤는데, 그런 그 신고서가 실제로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고 각 신고서에 있는 각종의 내용들이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지 그런 기본적인 틀을 한번 짜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3강, 그래서 세금 계산서와 부가세 신고서 익히기라는 것이 우리 12페이지에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그중에서 1번 세금 계산서입니다. 세금 계산서의 기재 방식, 우리가 필수적인 기재 사항과 임의적인 기재 사항이 있는데, 일단 그거 논하지 말고 박스에 있는 거 한번 보시죠. 보시면 부가세 사무처리 규정이라는 것이 국세청 훈령에 있는데, 그 훈령에 보면 세금 계산서는 이렇게 하라고 다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미주알, 고주알 다 적혀 있는데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주고받는 세금 계산서가 과연 이렇구나 하는 것을 한번 실감을 한번 해보시죠. 1번 1호가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문자는 한글로 기재한다. 그거 보면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세금 계산서를 받으면 전부 다 금액은 아라비아 숫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두 번째로 공급자, 인쇄하거나 고무인으로 찍어라. 요즘은 거의 다 전산으로 프린트하니까 인쇄하는 모습이 되어 있고, 간혹 가다가 전산이 안 되는 회사 같은 경우는 고무인으로 찍어서 줍니다. 그럼 만약에 공급자가 인쇄를 하거나 고무인으로 날인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손으로 썼다. 그럼 그 세금 계산서는 문제가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그죠? 이것은 국세청 훈령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에서 인쇄하거나 고무인으로 찍으라 이러한 규정은 없죠. 다만 손으로 쓰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이렇게 고무인으로 찍거나 인쇄하면 신뢰성은 더 높아진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받는 자는 사업자 등록번호를 기재하거나 고유번호를 기재하는 그런 틀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의 업태 종목. 여기서 공급받는 자의 업태 종목은 그다지 중요한 사항은 아니지만 보면은 양자가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내용이 똑같이 이렇게 오른쪽 왼쪽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업태 종목을 적어주는데, 두 가지 이상의 업태 종목을 가지고 있다. 실은 건설회사들 가운데요, 일부 대형업체들 보면 세금 계산서 공급자란에 이렇게 업태 종목 쓰인 걸 깨알처럼 써가지고 현미경을 갖고 봐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죠. 실제로 원칙은 뭐냐? 지금 바로 그 거래건에 해당하는 업태 종목을 거기다가 적는 겁니다. 원래는 요즘 인쇄가 되기 때문에 그냥 원칙대로 전체를 다 적는 그런 틀이 되어 있지만, 우리 이 부가세 사무처리 규정에 의하면 그 중에서 실제 해당하는 그 놈을 적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다섯 번째, 작성연월일. 우리 부가세, 건설업 부가세의 아주 핵심 주제입니다. 작성연월, 즉 공급시기입니다. 그래서 세금 계산서를 실제로 작성하는 그 날짜를 기재한다. 시행령 54조 교부특례에 의할 때 합계인 경우에는 그 기간에 최종일을 기재한다. 이렇게 놨고, 여섯 번째, 공급가액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부가세가 빠진 공급가를 적는 것이고요. 공란수에는 앞에 빈칸이 몇 칸이다 이렇게 적는데, 실제로 많은 세금 계산서가 공란에는 몇 칸이다 적지 않죠? 없다고 해서 큰 문제는 아니고요. 일곱 번째, 세액란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한 부가가치세액을 기재한다. 세율은 당연히 세금 계산서니까 10%일 것이고, 다만 세율이 0이 있죠. 0세율인 경우에는 뒤에 공급가액 뒤에 세액란에 한글로 0세율 이렇게 써라. 이렇게 지금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입이라든지 통관할 때 나오는 0세율 세금 계산서를 보면 0세율이라고 이렇게 한글로 적혀 있죠. 여덟 번째, 품목. 보통 그 품목란에 이 적요란까지 쭉 적는 경우가 있고, 합계 세금 계산서가 되면 당연히 거래명세서를 붙이는 거고요. 그죠? 그런 틀로 되어 있는데,
품목란에 이 보통 네 줄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줄로 돼 있어서 5개 이상 되면은 왜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 그런 아주 미주알 고주알 이렇게 다 사무처리 규정에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9번째 비고란을 보면 건설 세금계산서, 건설업이 주고받는 세금계산서 중에서 또 이 비고란이 또 아주 중요한 위치를 점합니다. 비고란에 보면 첫 번째가 위수탁 매매에 대해서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적는 것. 두 번째로 일반 분양을 한다거나 상가를 일반 분양을 했는데 그 분양자가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다. 그럴 경우에 그럼 상가지만 그럼 영수증이나 뭘 교부할 수 있냐? 그런 건 없죠. 그죠? 상가일 경우에는 건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는 비고란에 다 아시겠지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다라는 거. 그리고 교부 특례에 따라서 월합계 세금계산서인 경우에 비고란의 합계라든지 월합계라든지 이런 용어를 써준다는 거. 그다음 부가세법 시행규칙 18조에 따라서 전력비를 정산한다 할 때 거기다가 전력. 이 내용은 어떤 그 건물을 갖고 있는 임대사업자다 했을 때 그 건물에서 전력회사가 한전이 소위 고지서에 우리 사업자 번호를 집어넣어서 고지서를 우리한테 교부해 줬을 때 그 세금계산서에 근거해서 실제 사용자들한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규정이 부가세법 시행규칙 18조에 있습니다. 18조 1항에 나와 있는 그 규정에 의해서 전기료를 주로 이렇게 정산해 나갈 때, 그럴 때 비고란에 전력, 이렇게 하면 전력 정산 아니면 전기료 이런 멘트를 적어준다는 것이고, 역시 공동도급에 있어서 공동매입, 공정정산 이런 것들도 그 비고란에 기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금계산서 양식을 보면 맨 밑에 돈을 받고 안 받고 하는 그 사항이 쭉 마지막에 적혀 있는데 그것이 영수냐 청구냐 이렇게 돼 있죠. 그럼 그대로 읽어보면 현금 판매 시에는 청구를 외상 판매 시에는 영수를 두 줄로 긋거나 또는 현금 판매 시에는 영수를 외상 판매 시에는 청구에 동그라미를 하거나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전산 프로그램에 따라서 현금일 때 현금에 동그라미 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청구 안에 X를 하거나 줄을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든지 관계없고 더 나아가서 영수 청구 안에 아무런 표시를 안 한다 그래서 아무런 또 문제가 없죠. 여러분들이 기재사항을 보셨지만 한 가지 우리가 통상 주고받는 매입세금계산서나 매출세금계산서에 우리가 적는 것 중에 하나 빠진 게 있어요. 뭐가 빠졌을까요?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을 때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보는 세금계산서에 보면 요 지금 기재사항 중에서 하나가 빠졌어요. 봤더니 도장입니다. 그죠? 대표자 도장. 대표자 도장은 안 찍어도 관계없는 거죠. 다만 이제 내부 거래를 서로 확인하기 위해서 대표자의 그 거래인감을 찍는 것은 상관성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세금계산서 기재 방식이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중에서 필수적인 기재사항은 뭐냐 하면 3번에 나와 있는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이것은 필수적인 기재사항. 또 4번에 있는 공급자의 사업자 번호하고 공급자의 업체 종목. 이것도 필수적인 기재사항. 또 5번에 나와 있는 작성 연월일. 6번에 나와 있는 공급가액과 세액. 이것이 필수적인 기재사항입니다. 이놈들이 만약에 잘못되면 전부 다 세금계산서에 대한 부실기재 가산세라든지 또 매입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서 엄청난 매입세액 불공의 그러한 리스크가 도사리고 있는 그러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로 와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한번 읽어보자. 막 그런 거죠. 여러분들 책 맨 뒤쪽 좀 가시면 이제 일반 가세사업자 부가세 신고서가 나와 있는데 그 나와 있는 내용을 맨 첫째 줄부터 쫙 한번 훑어가면서 혹시나 이게 무슨 의미인지 그동안에 참 어려울 수도 있겠고 누구한테 물어보지도 못한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같이 점검을 해나가겠습니다. 자, 별지서식 제12호 일반 과세사업자 부가세 신고서라고 일단 제목은 되어 있고 이 중에서 예정, 확정, 기한루, 형세일 주기한 그럼 네 가지가 있습니다. 예정은 예정신고 4월 25, 그 다음에 10월 25 확정은 확정신고 7월 25, 1월 25
기한 후 신고라는 것은 그러한 기한이 넘어서 가지고 그냥 우리가 신고할 때입니다. 그죠? 다만 기한 후 신고 가운데서도 1월 이내에 하면 여러 가지 감면의 혜택이 있지만 1월을 초과하면 아무런 혜택이 없는 단순히 신고만 했다라는 것 외에는 아무런 혜택이 없는 그런 모습이 될 거고요. 영세율 조기환급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해외 건설을 했다거나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환급을 받아야 되겠다. 조기환급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경우에 여기다가 적거나 아니면 감가상각 자산 어떤 뭐 아주 큰 매입세액이 있는 그러한 유형자산을 취득했다 할 경우에 여기다가 적어서 조기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신고 기간은 몇 년도 몇 기가 되겠죠, 그죠? 몇 기. 그 몇 기가 기본적이고 무슨 예정 확정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관로 안에 예를 들어서 1월부터 3월 말까지 그러면 예정이 되는 것이고 4월부터 6월 말까지는 확정이 되는 거죠. 사업자란에는 상호, 성명은 대표자 이름, 사업자 등록번호를 적고 그다음에 주민등록번호 그랬는데 법인 같으면 법인 등록번호, 등기번호를 적는 것이고요.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쭉 적고 뭐 전자우편 주소는 뭐 적어도 좋겠습니다. 이메일을 적으시면 되고 그다음에 동그라미 1번에 이 신고 내용을 보면 크게 과세 표준 즉 매출 부분과 매입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눠 있고 그 다음이 매입세액 가운데 특별하게 세액을 공개해주는 그러한 공제세액이 있고 그 다음 마지막에 가산세가 있으면서 신고 납부할 세액이 나타나는 거죠. 맨 첫 번째 있는 과세 표준 및 매출세액 란 중에서 과세 부분 여기는 세금계산서 교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기타란이 있는데 기타란이라는 것은 바로 현금 매출이나 우리 이제 분양 같은 경우에 영수증이라든지 아니면 영수증 자체도 교부하지 않고 주택을 파는 그런 분양 현장에서 3번에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라고 하면 3번에다가 기타 매출에다 적는 것이고 특별히 2007년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 부분이 동그라미 2번에 들어갔습니다.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라는 것은 매매 당사자 간에 서로 간에 이제 매출자가 당연히 재화 용역을 공급하면 거기에 대해서 세금 계산서를 교부를 해야 되는데 매출자가 교부를 안 해요. 그러니까 매입자가 10만 원에서부터 500만 원 정도의 그런 중소규모의 거래가 있었다고 할 경우에 그것이 분명히 통장으로 그 사업자한테 돈을 보내줬다. 그렇다면 그 건에 대해서 당신이 발행 안 하면 내가 우리 세무서장한테 신고를 해가지고 우리 세무서장이 당신네 세무서장한테로 통지를 하면 그 자체가 이제 세금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봐주는. 그래서 매입자 입장에서는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거래가 되겠습니다.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이제 부가세 2기 예정신고부터 이 뭐 숫자가 간혹가다 나타나겠는데 일선에서는 이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 2번이나 12번에 있는 이 사항이 크게 활성화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여하튼 시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영세율 세금 계산서 부분은 해외 건설 현장 같으면 4번에 5번에 기타란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영세율 현장에 대해서 과연 어떤 증표를 갖다 들이대서 영세율 혜택을 받겠느냐. 해외 건설이라고 하면 당연히 그 도급 계약서를 갖다가 카피해서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고 그다음에 외입금 증명서를 제출하면 영세율 적용을 받게 되겠습니다. 예정신고 누락분 6번 예정신고 누락이 들어가 있으면 당연히 뒤쪽에 가산세가 해당이 돼야 되는 거죠. 그다음 대손세 가감이라는 것 부가세를 받지도 못했는데 납부했지만 그 공사미수나 분양미수금이 이제 뭐 대손 처리가 됐다. 법인세법상의 대손 사유가 되었다라고 하면 확정신고 기간에 분명히 예정은 못합니다. 확정신고 기간에 대손세 공제 금액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납부세액을 줄여주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고 다음 매입세액란에 보면 세금계산서 수치분이 있습니다. 일반 매입은 일반적인 거래에서 나온 모든 매입이고 고정자산 매입은 유형자산에 해당하는 것인데 우리가 뭐 어떤 것이 일반 매입이고 어떤 것이 고정자산 매입이냐 뭐 이렇게 뭐 분명히 구분을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회계 처리하는 데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 50만 원짜리를 비품을 사가지고 와서 금액이 작아서 소모품비로 회계 처리해버리면 9번에 올라가는 거고요. 50만 원짜리지만 유형자산 가운데 비품으로 처리해버리면 10번에 자동으로 뜨는 겁니다. 그래서 10번에 자동으로 떠올라올 때 이 부분은 특별한 사안이 아니면 소위 뒷부분에 있는
그 감가상각 자산에 관한 취득명세서를 제출하면서 환급 대상으로 신청을 해나가는 막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9번, 10번에 대한 그 전산 입력의 방식에 따라서 어떤 것은 9번으로 갈 수도 있고 어떤 것은 10번으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하면 좋겠고요. 11번에 예정신고 누락분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입 자료는 예정신고 때 거를 확정신고 때 신고한다 그래가지고 어떠한 제재나 불이익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어떤 경우에 예정신고에 환급세액이 띄웠을 경우에 물론 환급도 안 되지만 환급세액을 띄워놓으면 좀 보기가 어정쩡하다라고 했을 때 막 일부러 아니면은 뭐 착오로 예정신고 어떤 현장의 매입 자료가 누락돼. 그래가지고 그 시점에서 일부 납부세액이 뜹니다. 그래서 마음 편하죠. 뭐 조금 세금 내니까. 그런 식으로 만들고 확정돼 가서 이 부분을 다시 집어넣는데 그럴 때는 자동으로 띄워오게 하려면 예정신고 누락분에 대해서는 수동으로 입력할 수도 있겠고 예를 들어서 한 3월 말자 세금 계산서인데 예정신고 때 신고를 안 들어갔다. 확정 때 띄워야 되겠다. 마음만 그렇게 갖고 있다가 확정 때도 그냥 놓쳐버렸다. 그러면은 이건 뭐 경정 청구 대상이죠. 그런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서 예정신고 때 누락이 된 것이 나중에 발견되면 반드시 4월 1일자나 아니면 10월 1일자에 그놈을 쳐놔야 돼요. 쳐놔야 그놈이 자연스럽게 9번에 뛰어 올라오겠죠. 그죠? 9번에 뛰어 올라왔을 때 그놈을 다시 수동으로 10번에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이런 모습으로 해서 절대로 예정신고 때 빠졌던 것이 확정 때 마저 빠지는 그런 불상사가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겠고 13번에 기타 공제 매입세액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용카드 수취명세세에 관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15번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역시 뒤에 부표가 이쪽에 나와 있죠. 그래서 면세 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매입세액이라든지 아니면 공동 매입세액 안분이라는 이런 것들이 15번에 계상이 되면서 이제 매출세와 매입세를 서로 상계시키면 납부할 세액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여기다가 공제감면세액이 있는데 이 공제감면세액은 실은 우리 건설회사 정상적인 법인인 경우에 여기는 별로 나타나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20번에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은 예정신고 때 환급 신청을 했는데 이거 결국에 납부세액이 마이너스가 뜬 거죠. 그렇지만 원칙적으로 환급은 조기 환급 대상이 아니면 예정신고에 의한 환급은 없습니다. 따라서 예정 때 마이너스 신고 들어갔던 사안이 있다면 반드시 예정신고서를 보고 20번에 그 마이너스 의미를 적어줘야 되죠. 다음 21번에 예정고지세액은 법인 사업자는 없습니다. 개인 사업자일 경우에 직전과세 기간의 반을 예정신고 금액으로 예정고지 금액으로 우리가 납부하게 될 때 21번에 적어주는 것이고 22번의 가산세는 각종의 가산세 이쪽에 있는 그런 부표에 따라서 가산세 금액을 총괄해서 여기다 기재를 하면서 납부세액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쪽을 보시면 예정신고 누락분에 대해서 매출과 매입에 관한 각종 이렇게 아주 여러 가지 구성을 해서 해놨습니다만은 내용은 똑같죠. 예정신고 때 빠졌던 과세 매출과 영세율이나 기타 매출을 다 이렇게 적어주는 그러한 구조가 되겠고 13번의 기타 공제 매입세액 명세 가운데 37번 신용카드 수취 명세서 제출분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히 또 정리를 하겠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38번에 의제 매입세액 공제라는 란이 있는데 우리가 의제 매입세액이 가장 많이 행해지는 곳은 음식점입니다. 음식점에서 쌀이라든지 이런 각종의 가공되지 않은 면세 재화를 사가지고 와가지고 그것을 가공해서 음식이라는 재화를 만들어 팔잖아요. 그 음식이라는 것이 바로 과세 대상이 되니까 면세 재화를 사가지고 과세 재화로 과세 거래로 판매하니까 면세 재화에는 부가세가 없지 않습니까? 부가세 없는 놈을 사서 10% 세금을 내니까 참 안 됐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제 매입세 공제를 해주는 겁니다. 우리 건설회사에서 의제 매입세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 하나가 일반적으로 나타나죠. 예를 들어서 조경업인데 조경공사를 할 경우에 과세 매출을 일으켰다 이 말이죠. 과세 매출을 일으키고 나서 과세 매출할 때 바깥에서 각종의 수목을 면세 계산서를 통해서 사가지고 오면 거기에 대해서 102분의 2가 여기서 이제 의제 매입세 공제 대상이 되는데 이때 한 가지 주의하실 것은 조경공사라는 것 자체가 예를 들어서 전체 과세 현장에 조경공사를 해주면
의제 매입세 공제를 102분의 1을 다 받으면 되겠지만 혹시나 어떤 건설 용역을 제공을 하는데 국민주택이 포함되어 있는 현장에 적용 공사를 한다라고 하면 당초부터 전체가 다 의제 매입세 공제 대상은 아니죠. 왜? 의제 매입세 공제 대상이라는 것은 상대가 과세 매수를 할 때만 의제 매입세 공제 대상이 되는 거니까 그렇다면 먼저 과세 비율을 결정하고 과세 비율에 해당하는 매입 계산서에 한해서 102분의 2만큼의 의제 매입세 공제를 계상해서 38번에다가 적어주는 겁니다. 자, 40번에 있는 과세사업 전환 매입세액. 이 과세사업 전환 매입세액은 우리가 공통매입세액 안분 부분에 가서 매입세액 불공 부분에 가서 다시 한번 보게 되겠습니다만은 2007년도에 개정된 부가세법에 따라서 나오는 겁니다. 국가하고 우리 개인이 사업자가 동등한 모습의 부가세 납부세액을 계산하고 재정산하는 그러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전에 면세 사업의 공할이라고 생각하고 재화를 사왔고 그런데 그 사온 재화에 대해서 즉 감가상각 자산에 대해서 아이고 이놈이 이제 면세를 할 줄 알고 사와서 전액 불공제 처리했는데 이게 이제 과세사업으로 전환이 됐다 이 말이죠. 그럴 경우에 일정한 감가액을 계산해 가면서 거기에 대한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을 이제 재정산하는 그런 구조 가운데 이 40번 같은 경우는 납부세액을 마이너스 시켜주는 거죠. 환급에 대해 해당하는 그러한 구조로 정리가 되게 되고 이 역시 확정신고에서만 정산 처리가 되는다 하는 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5번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액을 해서 44번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요 안에는 7가지가 들어가는 겁니다. 7가지가 들어가는 것이고 그 7가지가 뭐가 들어가느냐 우리 44쪽 책 맨 뒤에 44쪽 보시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7가지가 들어가죠.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 사업무관 지출, 비영업용 수용 승용차, 접대비, 면세, 토지 관련 사업자 등록점 이 7가지가 사유별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45번에 공통매입세액 면세 사업분 즉 정산 내역은 우리 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의 3번, 4번, 5번이 동시에 이 안에 다 같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번은 뭐 우리가 그다지 볼 사안이 없는데 특별히 48번 같은 경우도 확정신고 때만 우리가 회사가 직접 신고할 때 만원의 세액공제를 받는다는 거 전자신고할 때 22번의 가산세는 세금계산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1%,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 불성실 특히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40%냐 10%냐 그죠? 그 다음에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10,000분의 3 이렇게 되어 있고 59번에 있는 수익금액 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는 우리 건설회사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죠. 그래서 그 다음에 61번, 62번의 면세사업 수익금액은 면세 매출로 회계 처리한 숫자들이 다 떠올라갑니다. 그래서 면세 매출로 쭉 기장한 놈이 올라가는 것이고요. 그 중에서 계산서를 교부한 것은 64번, 계산서를 받은 것은 65번. 이 계산서 수취 교부에 대해서는 원래 계산서라는 것은 세금 계산서하고 관리 체제가 달라서 이것은 1년에 한 번, 그 다음에 1월 말까지 1년분을 합쳐가지고 법인세법에 따라서 국세청에 제출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매 분기마다 계산서 교부 수취 내역을 뭐 제출해도 좋겠고요. 아니면 아예 하나도 안 하고 있다가 이익이 확정 때 한 번만 뭐 제출해도 뭐 무관합니다. 뭐 그다지 잘못된 정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자신고를 할 때 양자를 항상 수시로 분기별로 계속 신고를 세금계산서와 계산사학계표에 대해서 항상 같이 신고하는 그러한 습관을 가지고 있죠. 막 그러한 틀은 어떻게 보면 건설회사의 격리자라든지 회계 담당자가 계속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으면 뭐 1년에 한 번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다가 내년에 가서 1월 말일 날 한 번 하면 되는데 이 담당자가 수시로 바뀌는 경우라고 하면 당연히 매 신고시마다 해줬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계산서 학계표에 대해서 제출 안 하면 매출 세금 계산서 학계표, 매입 세금 계산서 학계표에 대해서는 1%의 가산세, 주민세 0.1%가 붙기 때문에 상당한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하는 그것을 좀 유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가세에 관한 각종의 이 내용을 쭉 한번 정리를 했는데, 다시 우리 교재 앞으로 12페이지부터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죠. 12쪽을 보시면 신고서 1쪽에 나와 있는 소위 기타분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기타분은 현금 매출, 신용카드 결제, 현금 영수증 결제 이런 것들이 있다. 요즘 뭐 현금 영수증에 대해서도 아주 뭐 많이 이렇게 활성화가 돼가지고요. 이 분양 사업이라든지 샷슈라든지 이런 곳에 있어서도 현금 영수증 교부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방세 과세 표준에 대해서 취득세 등록세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현금 영수증에 대해서 우리가 개인이 나중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사항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샷슈가 됐든 발코니가 됐든 이런데 준공하기 전에 이렇게 투자해서 현금 영수증을 결제를 하게 되면 개인한테는 하는 거 참고로 우리가 점검을 한번 했습니다. 그 다음 13페이지에 있는 대손세 과감에 있어서 대손세 공제라는 거 법인세법상에 나와 있는 모든 대손사회가 부가세법에서 그대로 이제 준용해서 정리하는 것이고, 단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이것은 바로 확정신고 때만 대손세 공제를 기재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공급한 날로부터 5년이 속하는 확정신고 기한까지만 대손세액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5년이 넘어버리면 그때 대손 처리가 되더라도 대손세 공제를 절대 할 수 없다 하는 것에 유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에 있는 신용카드 수취명세서, 올해부터 많이 신용카드 결제에 대한 수취명세서 제도가 확대가 돼서 이런 매입세 공제 대상이 되는 신용카드의 전표가 아주 뭐 회사마다 이 신고 서식이 이제 신청서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 지금 매입세 공제 대상이 되는 신용카드라는 것은 과연 뭐냐? 법인카드는 당연히 되는 것이고요. 개인 카드든 또 개인 직원 카드든 종업원 또 가족의 카드든 뭐 사업자 가족 카드든 모든 것이 다 정상적인 사업자의 주치의라고 그것이 판명이 되면 매입세 공제 대상은 다 되는 것입니다. 유의하실 것 한두 가지 나와 있죠. 보시면 혹시나 상대방이 특별히 복리후생비라든지 무슨 뭐 축가항 같은 거 결혼할 때 보냈는데 그것이 복리후생비를 떨었는데 카드로 긁었어요. 근데 그 카드를 긁었더니 그자가 그 카드를 긁으면 뭐 공급과 부가세 나오는데 알고 봤더니 생활을 팔아가지고 면세사업자더라. 이러면 공제 대상이 안 되는 거죠. 그죠? 뭐 그런 것들을 잘 검증을 해서 우리가 매입세 공제를 신청을 해야 된다 하는 거고요. 다음 쭉 넘어가셔서 이제 그 16페이지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면세사업과 관련해서 딱 한 가지 점검할 것이 면세사업에서 수익금액, 우리가 부동산에 관한 주택에 관한 분양사업을 한다 그러면 영수증을 교부하고 뭐 이런 경우가 나타나는데 그 계산서를 교부한 금액하고 분양에 관한 면세 수익 금액은 어떤 것이 더 커야 되느냐? 항상 면세 수입이 더 커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산서 교부한 것이 더 클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그자들 그 체크도 최종적으로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하면서 부가세 신고서를 마감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건설 부가세 신고 실무라는 것 가운데 1, 2, 3강 아주 간단하면서 여러분들이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나 또 우리 건설회계에 입문을 하시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아주 간단하면서도 기본적인 소양에 대한 그런 상식을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4강부터는 이제 아주 건설 부가세에 관한 집중적인 그야말로 중요한 주제들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